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지금 완전히 지지부진하고 공세도 지금 제대로 못 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전술이 아주 효과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을 동영상과 함께 아주 실감나게 보여드리겠고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완전히 자중질환 그리고 전쟁 범죄 행위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소식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보겠습니다. 전과가 갑자기 확 줄었습니다. 이게 소강 상태여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오늘 조금 줄어든 전과를 더 합해서 취합해서 내일 확 늘어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병력은 440명의 러시아군을 살상시켰다. 그리고 전차 7대 격파, 장갑차 2대 격파. 너무 적죠? 이거 조금 뭔가 미심쩍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금 더 늘어날 추가돼서 늘어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고요. 차량 8대 격파, 특수장비 4대 격파, 야포도 역시 적습니다. 5문 격파인데 그동안 거의 20문, 30문씩 격파해 오던 야포를 오늘은 5문밖에 격파 안 했다. 이것도 조금 미심쩍죠. 무인 항공기 1대 격추 등의 오늘은 좀 적은 전과가 있는데, 자, 이런 전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면 폴란드가 비밀리에 밀24 하인드 공격 헬기 12대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공유한다 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탄의 마차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밀24 하인드 공격 헬기, 이거 12대를 폴란드가 비밀리에 제공했다라는 건데, 이게 폭장량도 좋고 하니까 지금 이 서방 측에서 F-16 전투기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 화력 투사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폴란드가 지금 12대 주는 이 하인드 공격 헬기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폴란드 정말 열일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나토가 광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결정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정치적 문제죠. 폴리티코가 나토가 광적으로 준비한다. 이 말은 뭐냐? 정말 어마어마하게 집착해서 준비한다라는 건데, 우크라이나가 안전보장이 돼야 되죠. 그런데 나토 회의가 우리 시간으로 아마 내일 새벽쯤 해서 열리죠. 그런데 그 나토 회의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결정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나토 가입을 언젠가는 하게 될 텐데 그 하기 전까지 안전보장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에 맞춰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전에 안전보장에 대한 확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한번 속은 적이 있죠. 바로 냉전이 끝나고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각자 그 독립국가 그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자산은 그 독립하는 국가 소유의 자산으로 한다라는 그 원칙에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핵 보유 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랭킹 3위의 핵 보유국이 됐죠. 러시아, 미국,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였어요. 그걸 내주는 조건으로 경제 지원 그리고 안보 그 제공을 받기로 했는데 그 안보 제공 못 받았죠. 왜? 14년도에 크림반도를 공격받았을 때 그 안보 제공을 하기로 했던 미국과 영국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러시아를 경제 제재했지만 그 영토를 뺏기는 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그거 믿을 거 못 된다. 그러니까 이제 확약이 필요하다. 어떤 그 구속력 있는 확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또 역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은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 쪽에 다다르면 협상을 원할 것이다. 왜? 지금 케르치 대교 간당간당하죠. 그래서 케르치 대교 깨버리면 크림반도를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이번 전쟁을 일으켰는데 14년도에 확보했던 크림반도까지 다시 우크라이나에 뺏겨버리면, 돌려줘버리게 되면 도대체 이거 왜 했냐? 라는 엄청난 비난에 휩싸일 것이고, 그러면 아무리 부정선거다 또는 그 정보 통제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하더라도 당선을 보장할 수가 없죠. 특히나 지금 프리고진이 아주 가파르게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림반도 쪽에 다다르기만 하면 협상을 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러시아가 헤르손주 일대에 강 건너 포격을 강화하고 있다. 총
51회 포격을 했다. 어제 하루만. 왜냐? 어제 병력적으로는 뭔가 할 수가 없고 또 이 방어선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물이 내려와 버렸고 그래서 이 거의 뭐 개활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버렸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걸 막으려고 하면은 포격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군 진지에다 때리는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군 지금 뭐 공세부대니까 진지가 따로 없죠. 그래서 헤르손시 민간인 지역에다가 여기저기 때리고 있다고 하는데 전쟁 범죄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산업장관은 2023년 6월 한 달 동안의 포탄 생산량이 2022년 전년 전체 생산량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포탄 생산량 별로 안 했을 것이고 그리고 전쟁 시작되자마자 군수공장 또는 뭐 여러 가지 핵심 시설들 처음에 러시아가 뭐 완전히 작살 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파괴가 되어서 제대로 또 못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1년 지나다 보니까 다시 시설 재건을 하고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공급을 받고 하다 보니까 작년 1년 동안 생산했던 포탄을 그보다 더 많은 양의 포탄을 한 달 만에 생산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요. 멜리토폴 시장이죠. 자포리자주 남쪽의 큰 도시.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에 임명했던 사람이죠. 러시아가 자포리자 전역에 광범위하게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 그 말은 자포리자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뺏길 그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 2번이나 목도를 했습니다. 전쟁 초창기에 키우 서쪽에 이르핀, 부차 이 지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러시아군이 확 빠져나갈 때 가보니까 뭐 부비트랩이다, 지뢰다 어마어마하게 매설해놓고 도망가 버렸죠. 또 헤르손, 이 북쪽 헤르손시에서 또 빠져나갈 때 도망갈 때 역시 부비트랩, 지뢰 어마어마하게 매설해놓고 빠져나갔죠. 마찬가지로 자포리자에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거 보면 자 러시아군이 이렇게 지뢰, 부비트랩 또 나비지뢰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뿌리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하는 좌파 언론 특히 경향신문 제가 경향신문 보고 야 얘들은 정말 평생을 가도 변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경향신문에 러시아의 이런 지뢰 매설 행위 그리고 민가 지역의 부비트랩 설치 행위 냉장고 문 여는데 부비트랩 터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행위는 또 나비지뢰 그 아이들을 다치죠. 아이들 손 잘리고 다리 잘리고 하는 그 나비지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경향신문이 미국이 집속탄 DPICM탄 제공한다. 여기에 DPICM탄 준다고 미국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말 야 경향신문 니들이 원하는 건 도대체 뭐냐? 정체가 뭐냐? 한국 사람 맞냐? 자유민주주의 시민 맞냐?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경향신문 같은 자들에게.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푸틴이 바그너 그룹에 대한 사면 조치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건데 자 일단 푸틴의 반대파들 있죠. 프리고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건 뭐 잘하고 있다 그래 하는데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강경한 사람들은 왜 프리고진을 저렇게 놔두냐 지금 활보하고 있는데 잡아놓아야지 처벌해야지 처형해야지 이렇게 좀 강하게 대응하라 라고 해서 이 지지층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데서 난감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는 4개 방면에서 30회 교전했다라고 했고 이 4개 방면은 뭐 리만 그리고 바흐무트, 아우디우카, 마린카 여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솔레다르 그러니까 바흐무트 북쪽의 작은 도시죠. 여기에서 이 일대에서 파상 공세를 펴서 러시아군의 전초선을 파괴했다라는 건데 자 이겁니다. 북쪽입니다. 여기 솔레다르 시고요. 여기에서 아주 뭐 크게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우크라이나군 치고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제대로 된 반격을 못하고 있고 거의 솔레다르 경계선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바흐무트 북쪽의 크라스나호라 이 지역으로도 우크라이나군이 아주 강력한 공세를 취하고 있고 크리치슈카에서도 역시 계속 그 인근에 있는 러시아군 기계화 부대 이런 부대들을 때리고 있다라고 해서 주로 이 바흐무트 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뉴욕타임스는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로보티네 자포리자죠. 로보티네 인근에서 291연대를 괴멸적인 피해를 입혔어요. 그리고는 이제 러시아 291년대가 퇴각을 했는데
이 291연대는 새로 이렇게 꾸려진 차량화 소총 부대예요. 그래서 이 로버틴 인근에서 완전히 박살나서 대대급 하나가 그냥 완전히 괴멸돼서 도망을 가버렸다라고 또 정보가 나왔습니다. 자, 이 정보 바탕으로 주요 소식대로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대포병전에 일방적으로 학살당하고 있는 러시아군 포병들이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러시아군 포병들이 전시에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시설을 방패로 삼아 포격전을 벌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전선에서 군 병원과 민간 병원들의 포병대를 배치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들을 방패 삼아 우크라이나군의 대포병 사격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러시아군 탈영병들이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에게 폭로했습니다. 러시아 인권운동가로 현재는 해외 망명 중인 블라디미르 오세치킨 씨는 스톰제트로 전선에 투입됐다가 중상을 입고 도네츠크시에 있는 제14호 병원에 실려갔던 죄수병 몇 명이 탈영해 러시아 인권단체 측에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병사들은 지난 7월 4일 마키우카의 야전병원이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을 받았는데 당시 병원에는 러시아군 포병이 우크라이나군 진영으로 포격을 퍼붓고 있었다라며 그들은 병원의 환자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도 병원에 계속 있다가는 곧 포격에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 병원을 탈출했다라며 다른 환자들도 병원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제보에 의해 러시아군 포병 배치가 확인된 병원은 마린카 전선에서 불과 6km 떨어진 도네츠크 시립 제14 임상병원이었는데요. 이곳은 전선과 가까워 제150 차량화 소총사단 예하의 제381 포병연대 견인포 부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인 거주지역과 병원 등 취약시설을 방패 삼는 러시아군의 이 같은 행위는 개전 초부터 끊임없이 보고되어 왔는데요. 특히 격전지 마리우폴에서는 격렬한 시가전이 진행 중이던 당시 러시아군 전차와 차량들이 학교와 병원, 아파트를 점령하고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은 상태에서 전투를 벌여 많은 사상자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른바 제네바 협약으로 잘 알려진 전시국제법에 따르면 분별의 원칙에 따라 교전 행위자가 아닌 민간인, 포로, 환자를 공격해서는 안되며 의료기관과 민간 부지에서의 교전 행위 역시 명백한 불법인데요. 러시아는 이러한 국제법을 어기며 민간인과 환자를 인질로 삼아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네츠크는 러시아의 일방적 편입 결정에 따라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의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역이고 해당 병원에 있는 환자와 의료진들은 모두 러시아인들인데요. 러시아군이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병원에서 포격전을 벌이는 이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우크라이나군과 대화력전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하루에 적게는 1개 대대, 많게는 1개 여단급 포병 전력을 이루며 그야말로 일방적인 학살을 당하고 있는데요. 자국민과 부상당한 전우들을 인간 방패로 삼는 러시아군. 도대체 이 의미 없는 전쟁에 왜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짓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포병 전력끼리 대포병전을 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군이 지금 상대가 안 됩니다. 왜냐? 자주포는 다 사라지고 D-20, D-30 같은 이런 구형 견인포들 가지고 싸우니까 우크라이나군은 자주포죠. 대부분 자주포니까 쏘고 이탈하니까 러시아군이 그 위치를 알았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대포병 사격을 하면 이미 각오 없어요. 근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견인포니까 이거 한번 방해를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이것도 하나 철수하려면 얼마나 또 오래 걸립니까? 트럭 이거 다 빼줘. 트럭 와서 또 걸어야 되죠. 빼가야죠. 또 가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이거 방해를 한번 하면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우크라이나군에게 거의 두들겨 맞고 있는데 또 사거리도 짧아요. D20, D30 이렇게 해봐야 17km 사거리인데 그 17km를 최대 사거리를 구현할 수 있는 고장약을 넣으면 안 그래도 포신 수명이 짧아서 열악한데 고장약을 넣으면 포신 수명이 급감해버리죠.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짧은 사거리를 구현할 겁니다. 17km 최대 사거리를 하더라도 고장약을 쓰면 위험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서 사격해야 되고 우크라이나군도 마찬가지로 고장약 쓰면 자주포, 신형 자주포라 하더라도 내구도가 닳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도 들어와서 쏩니다. 그런데 40km 사거리짜리를 좀 들어와서 20km에서 쏘는 거하고 17km 사거리짜리를 들어와서 10km 미만에서 쏘는 거하고 이 리치가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러시아군이 포병에서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권운동가 오세치킨 씨가 해당 범죄 행위를 폭로를 했는데 어떤 범죄냐? 병원에다가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네츠크 시입니다. 도네츠크 시고 여기 마린카. 이 마린카가 완전히 격전지죠. 그 마린카 코앞에 있는 여기 14 시민병원, 시립병원입니다. 시립병원에다가 러시아군이 포병을 방해를 시키고 병원에 있으면 우크라이나군이 못 때릴까봐 이 병원이니까 환자도 있고 하니까 이건 뭐 제네바 협약 위반이야. 때리면 안 돼. 라고 하니까 병원 마당에다가 건물 사이사이에다가 방해를 시켰다 이거예요. 이 마린카 전선하고는 6km. 그래서 10여 km 사거리밖에 안 되는 견인포 6km 하면 좀 여러 발 쏴도 포신 안 터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갖다 놨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병원은 이래요. 제법 크죠. 그래서 이 건물과 건물 사이사이에 포를 방해하고 쏜다. 그래서 이걸 우크라이나가 보다 봐주지 못하고 그냥 사격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이 도망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입니다. 또 있죠. 아파트에 이렇게 민간 아파트 단지에다가 장갑차를 배열해놓고 여기 숨어 있다가 또 튀어나가서 전투하고 이런 짓을 합니다. 이거 다 제네바 협약 위반인데 왜 이러냐? 포병으로 상대가 안 되니까 이런 짓을 하는데 상대가 안 되면 접어야 되죠. 자, 이런데 이렇게 압도적인 포병 화력으로 또 포병 사거리로 우크라이나군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그 포병을 이용해서 새로운 전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러시아가 속수무책 당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느리지만 착실하게 공세 전면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공세 전술을 바꾸면서 러시아군 피해가 당초 집계대에 발표된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러시아군의 장기전 수행이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러시아군은 마땅한 해결책도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판 사막의 방패작전을 수행 중인 우크라이나군이 소규모 기계화 또는 차량화 보병과 드론, 포병, 항공전력을 묶어 새로운 형태의 공세를 취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이 이러한 전술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재 시각 7월 10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지난주 러시아군이 클리치시우카를 잃는 과정에서 단 몇 시간 만에 최소 1개 대대 이상 병력이 전멸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며 해당 피해는 대부분 우크라이나군 하이마스와 MLRS의 집중 포격과 제이담 공습에 의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중대급 이상 기계화 부대를 편성해 적의 방어선으로 돌진하던 6월 초 공세 전술을 바꿔 차량 한두 대로 구성된 소규모 제대로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분대급 병력이 담당하는 전초선 진지를 다수 구축하고 이 중 일부가 공격받으면 수비군 본대가 기동부대와 화력자산을 총동원해 반격하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해 적을 섬멸하는 일종의 유인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한두 대의 장갑 차량에 탑승한 병력이 러시아군 전초 진지를 공격하면 러시아군 병력은 지원 병력이 올 때까지 응전하거나 도주하는데요. 러시아군이 도주하면 우크라이나군은 진지를 점령해 전선을 확장하고 러시아군이 응전하면 곧바로 이탈해 아군 화력을 유도하는 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공격해 들어오는 우크라이나군을 저지하기 위해 기동부대는 물론 포병부대도 총동원해 전초 진지 일대를 공격하는데요. 러시아군 수비대 본진의 움직임이 확인되면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으로 러시아군 본대의 정확한 좌표를 확인하고 여기에 엄청난 화력을 쏟아부어 제압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 같은 유인 화력전에는 152mm 곡사포와 155mm 곡사포 전력이 주로 투입됐었는데요. 최근 하이마스와 MLRS, 공군까지 타격전에 합류하면서 러시아군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전선에서 제공권을 잃고 방공자산을 거의 운용하지 못하면서 제담 유도폭탄 투발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미그-29 전투기에서도 제담 ER 유도폭탄을 장착해 러시아군 진영에 대량의 화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그-29 전투기에 탑재되는 제담 ER 유도폭탄은 500파운드급으로 지상에 명중하면 반경 100m 지역을 초토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지녀 일반 포병 포탄과는 차원이 다른 파괴력을 발휘하는데요.
러시아군은 전투기까지 동원된 우크라이나군의 이러한 유인 화력전에 큰 피해를 입고 지난 주말부터 크게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러한 화력전은 155mm 곡사포용 DPICM 포탄 1차분 1000발이 공급되는 이번 주말 이후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군이 엄청난 재고를 가지고 있는 DPICM 탄을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하면 러시아군 방어선 붕괴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기계화 부대, 한개 중대 뭐 이런 식으로 확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밀어붙이다가 엄청나게 당했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어떡하지? 새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개 중대씩 열몇 대가 들어가고 이거 안 돼. 하지마. 한 개 또는 두 대, 즉 장갑차 한 대, 두 대면 한 개 분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만 들어가서 탁 치는 거예요. 왜냐?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주 방어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교통을 쫙 하고 이렇게 있죠. 그 앞에 전초 방어선이 점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초 방어선 치러 들어가서 대규모로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그 전초 방어선 쪽에 탁 들어가서 이제는 장갑차 한 대, 장갑차 두 대가 탁 들어가서 탁탁탁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군이 겁이 나서 도망가면 그 전초선 참호를 우크라이나군이 그냥 무혈립성 점령해버리고 그 참호를 북쪽으로 보던 걸 남쪽으로 틀어서 자신들의 화력점 구축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군이 도망가지 않고 이 본대를 부릅니다. 그러면 이 후방 이 주방어선 뒤쪽에 있던 기동방어부대가 있어요. 장갑차, 전차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기동방어부대가 쫙 옵니다. 우크라이나군 출몰했다고 쫙 옵니다. 오면 이 장갑차 한두 대로 이루어진 일단 잼 날리는 이 부대는 여기하고 싸우지 않고 뒤로 빠지면서 화력을 유도하죠. 그래서 포병이 때려버리든지 전투기가 와서 때려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러시아군 기동방어부대를 경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기동방어부대 안 부르고 이 참호선에 있던 소수의 러시아군의 뒤로 후퇴해버리면 그 참호를 점령해버리고 이제 이런 식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미그29에다가 이 제이담 유도 폭탄을 달아서 7월 8일 날 야, 생일 축하한다 하면서 욕하는 이거 뭐 적어가지고 이렇게 때렸다고 하는데 이 바흐무트, 클리치시우카 이쪽에서도 이 제이담 유도 폭탄 그리고 MLRS로 그냥 다 때려버렸다고 할 정도니까요. 자, 그래서 500파운드 이 제이담 ER 유도 폭탄을 20여 킬로에서 딱 때리면 거의 뭐 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딱 들어가죠. 그러면서 포탄 일반 155mm 야포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100m 반경이니까 200m 지름의 살상 반경을 이렇게 그냥 내려 꽂아버리는 폭발 위력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장갑차 한 대, 두 대 가지고 들어가서 이 러시아군을 참호에서 끌어내는 이 유인전을 하면서 전투를 하는 것을 자포리자 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그 참호전, 참호 소탕전, 이 기계화 부대의 하차 전투, 정말 뭐 실감 나는데요. 동영상을 제가 와우, 웨펀스 오브 월드 와우 채널에 올려드렸으니까 마칠 때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렇게 싸우구나. 보시면 깊게 안 들어가요. 그냥 딱 장갑차에서 내려서 사격하고 뭐 인근에서 사격하고 장갑차에서 화력 지원 딱 해주고 장갑차도 내려주고 뒤로 쫙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요. 왜? 본대를 불러야 되니까, 러시아 본대를 불러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빠져버리면 참호 점령해버리고 안 빠지고 본대가 들어오면 화력 지원해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제가 올려드리겠으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DPICM 아까 뭐 경향신문에서 러시아의 지뢰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미국이 DPICM 준다고 하니까 이거 비난하는 기사를 올렸던데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역시 이 DPICM 그러니까 집속탄, 자탄으로 분리되는 거 155mm 포탄 하나에 88발, 88개의 자탄이 들어가서 그냥 내려 꽂아버리는 이 포탄 하나에 그러니까 그거 여러 발 쏘면 뭐 게임 끝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섭냐. 그동안 미국이 포탄이 없어서 우리 한국에 그 100만 발 뭐 빌려달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DPICM 이거 이제 10만 발 주기로 했죠. 그런데 1차분 지금 1000발 들어가고요. 그런데 미국이 이거 재고가 얼마있냐 조사를 해보니까 DPICM 탄이
155mm 포탄만 460만 발이 있습니다. 미국이. 물론 우리 한반도 전쟁에도 쓰고 뭐 하려고 다 만들어 놨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건 이제 460만 발이 있으니까 무한정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뭐 이 정도 하나 제압하려면 포탄을 뭐 수십 발 때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왜? 자탄이 그냥 88발, 88발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거 역시 웨폰스 오브 월드. 왜?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이거 마칠 때 지금 곧 나갑니다. 클릭하셔서 봐주시고요. 와우, 웨폰스 오브 월드. 동영상 계속 올려드리는 채널이니까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